저는 북한 평안남도 깊은 산골의 정치범수용소 경계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해제민이었습니다. 2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정치범이었고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으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18호 관리소,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어머니가 교수형 당하는 것을 봤고 형이 총살 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7개월 동안 지하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당했고 살기 위해 소똥에서 강냉이, 알을 주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저는 전기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감전되면서도 총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면서도 저는 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 철조망 너머에는 자유가 있다는 것.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역은 통일입니다. 내리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너 제대로 일 안 할래? 아버지로부터 들은 우리 집안의 비극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리경호는 1946년생으로 원래 평양 근처 작은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20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1966년 어느 새벽 안전원들이 들이닥쳐 아버지 가족 전체를 트럭에 실었다고 합니다. 죄목은 아버지의 큰아버지 두 분이 6.25 전쟁 당시 남쪽으로 넘어갔다는 것. 성철아, 우리 집안은 종파분자 집안으로 찍혔단다. 아버지는 가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에서는 3대가 함께 벌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아버지는 수용소에서 10여 년을 보낸 끝에 모범수로 인정받아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해제민들은 수용소 인근 마을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순이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어머니의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지주였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수용소에 끌려왔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용소에서 태어나 20대 중반에 석방되었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만나 결혼했고 저보다 4살 위인 형과 저를 낳았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있었고 형과 함께 뛰어놀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용소 밖 마을에 살았지만 멀리 보이는 철조망과 감시 초소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 저 철조망 너머로는 절대 가면 안 된다야. 알았지? 네, 아버지. 거기는 나쁜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당과 수령님을 배신한 반역자들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은 가로 3m, 세로 3m 정도의 흙으로 지은 움막이었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어른이 서면 머리가 닿았고 작은 창문 하나에는 유리도 없어서 종이를 발라 바람을 막았습니다. 겨울에는 하루에 석탄 한 초롱으로 밥도 해야 하고 난방도 해야 했는데 밥을 하고 나면 난방할 석탄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솜이 다 빠진 누더기, 이불을 덮고 떨면서 잤습니다. 여름에는 환기가 안 되어 숨쉬기가 힘들었고 모기와 파리와 이가 많아서 온몸이 가려웠지만 약이 없어서 피가 나도 계속 긁었습니다. 7살쯤 초등학교에 보내졌습니다. 5년 과정이었고 읽기, 쓰기, 더하기, 빼기 외에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찬양도 외웠습니다. 학교에는 총 4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고 건물은 낡았으며 유리창이 깨진 곳도 많았습니다. 겨울에는 교실 안에서도 입김이 나왔고 책상과 의자는 삐걱거리고 어떤 것은 다리가 부러져 돌을 괴어서 사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장에서 점호를 했습니다. 보위부 지도원이 1호실 1번부터 30번까지 점호 하고 소리치면 우리는 이름이 아니라 번호를 불렀습니다. 1번, 2번, 3번. 선생님들도 우리를 번호로 불렀습니다. 수업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만 있었고 오후에는 농사일을 돕거나 땔감을 주우러 가거나 풀을 베었습니다. 제가 9살이었을 때 하루는 학교 수업 시간에 항상 군복을 입고 있던 선생님이 몸수색을 했습니다. 갑자기 다들 일어나! 주머니를 비워! 하고 소리쳤고 우리는 주머니를 뒤집었습니다.
한 여자아이의 주머니에서 밀 이삭 5알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그것을 집어들고 이게 뭐냐 하고 물었고 여자아이는 떨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갓나새끼! 선생님은 그 아이를 무릎 꿇려 앉히고 이 도둑놈! 인민의 재산을 훔쳤어! 하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 막대기로 등을 때렸습니다. 여자아이는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선생님은 정신을 잃을 때까지 정신없이 때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아이의 머리에서는 피가 나지 않고 혹이 사방에 튀어나왔습니다. 머리가 축구공처럼 부풀어 올랐고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었습니다. 눈이 감기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선생님이 똑똑히 봐라. 도둑질하면 이렇게 된다 하고 명령했으니까요. 선생님이 때리기를 멈췄을 때 그 아이는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몇 명이 그 여자아이를 부축해서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우리는 그 아이가 그날 저녁에 끝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9살짜리 여자아이가 밀 이삭 5알 때문에 맞아 죽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다음날도 평소처럼 수업을 했습니다. 1999년 3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리경호, 김순희, 문 열어! 아버지가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보위부원 서너 명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가족 모두 밖으로 나와. 빨리. 무슨 일입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묻지 말고 나와. 지금 당장. 우리는 입고 있던 잠옷 차림 그대로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밖에는 트럭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형과 저는 트럭 뒤에 실렸고 부모님도 뒤따라 올라탔습니다. 트럭은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산길을 한참 달렸습니다. 해가 뜨고 또 중천에 떴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트럭이 멈췄습니다. 내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높은 철조망과 감시초소, 그리고 회색빛 건물들이었습니다. 18호 관리소의 완전 통제구역. 한번 들어가면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입구 건물 안으로 끌려가자 보위부 간부가 소리쳤습니다. 리경호, 니놈이 지난달 장마당에서 과거 수용소 동료와 접촉했지. 해제민 주제에 감히 규칙을 어겼어. 반당 반혁명 음모로 가족 전체 완전 통제구역 이송이다. 아버지가 장마당에서 우연히 옛 동료와 나눈 짧은 인사. 그것만으로 우리 가족 전체가 다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끌고 나가! 가족별로 분리수용! 우리 가족은 들어서자마자 갈라졌습니다. 완전 통제구역의 생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리면 우리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세수할 물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강냉이죽 한 그릇, 곰팡이 낀 강냉이를 물에 불려 끓인 것이 전부였습니다. 6시부터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농장에 배치되었습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나르고 김을 매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 농촌 지원 전투에 나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엄마, 성철아, 왔구나. 어머니는 반가워했지만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침부터 머리가 좀 아프네. 하지만 일을 쉴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나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면 식사를 줄인다. 작업반장의 목소리는 늘 냉정했습니다. 자, 엄마 도와줘. 여기 뭐를 심는 거야? 네. 저는 어머니를 도와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자가 맡은 일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파서 속도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전 11시쯤 담당 보위 지도원이 다가왔습니다. 야, 김순희, 왜 이렇게 느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이게 최선이야? 다른 사람들은 벌써 반은 끝냈는데 보위원은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논두렁에 무릎 꿇어. 2손 들고. 어머니는 논두렁에 무릎을 꿇고 2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점심 먹고 나올 때까지 거기 있어. 예.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점심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뜨거운 햇볕 아래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점심도 못 먹고. 엄마, 괜찮아. 성철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 얼굴에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보위 지도원이 돌아왔습니다. 일어나. 다시 일해.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이미 기력이 다한 상태였습니다.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까지 계속 일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엄마! 저는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에휴, 약한 년. 보위 지도원은 혀를 찼습니다. 물 끼얹어. 다른 사람이 물을 끼얹자 어머니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늘 계획 못 채웠으니까 저녁 사상총화 때 비판받을 각오해. 그날 저녁 어머니는 사상총화회의에서 무릎을 꿇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녁 8시까지 일을 한 후에도 우리는 바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는 사상총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작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는 앞으로 나와라. 보위지도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를 포함해 서너 명이 떨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무릎 꿇어 이 반동 분자들을 비판하라. 우리는 외쳐야 했습니다. 외치지 않으면 다음에는 자기가 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김순희는 게으름을 피운 죄인입니다. 저놈은 혁명의 적입니다. 처벌해야 합니다. 40여 명이 돌아가며 어머니를 비판했습니다. 인민의 식량을 축낸 반동 분자입니다. 저는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 않으면 매를 맞고 처벌받았으니까요. 이것이 수용소의 일상이었습니다. 일요일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습니다. 365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여기는 지옥이구나. 1999년 가을부터 2000년 초까지 학생들은 중형발전소 건설에 동원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들은 발전소 건설에 투입된다. 작업반장이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위대하신 장군님의 명령이다. 당과 수령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일하라. 우리는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13살에서 16살 정도의 학생들이 약 200명 동원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일하고 무거운 것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안전 장비는 없었습니다. 헬멧도 안전벨트도 없었습니다. 빨리빨리, 시간 없어. 작업반장들은 재촉만 했습니다. 사고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첫날부터 한 아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으악, 쿵! 14살짜리 남자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일해. 멈추지 마. 보위 부원들이 소리쳤습니다. 시체는 그냥 한쪽으로 치웠습니다. 제가 건설 작업 시작한 첫 달에만 4명이 더 죽었습니다. 추락, 낙하물에 맞음, 기계에 끼임. 한 번은 하루에 5명에서 6명이 죽어나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1999년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높은 콘크리트 벽을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벽 위에서는 미장공 3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15살짜리 여자아이 3명과 남자아이 2명이 보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래에서 회반죽을 수레에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철아, 이거 바로 위로 올리자. 높이 5미터 되어 보이는 콘크리트 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으악!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있던 자리로 콘크리트가 쏟아졌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콘크리트 더미 아래 사람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살려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작업반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영희랑 철민이가 갇혔습니다. 빨리 구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업반장은 냉정했습니다. 건드리지 마. 보위부에서 처리할 거야. 아직 살아있어요. 닥쳐. 하던 일이나 계속해. 보위부원들이 왔습니다. 누구 다쳤어? 여기. 8명이 깔렸습니다. 확인해봐.
그들은 콘크리트 더미를 쓱 확인했습니다. 다 죽었네. 치워. 예. 하지만 우리는 시체를 거둘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곳엔 제대로 된 중장비도 몇 대 없었으니까요. 저기 그냥 묻어. 그리고 작업 계속해. 8명의 아이들은 그렇게 콘크리트 더미 아래 묻혔습니다. 미장공 3명, 여자아이 3명, 남자아이 2명, 15살, 14살, 13살. 그들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들은 수용소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발전소 건설은 2002년 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발전소는 완공되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의 피와 뼈 위에 2000년 4월 아침 8시경이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위부원이 나타났습니다. 리성철, 이리 나와. 예?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따라갔습니다. 손 내밀어. 철컥.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조용히 해. 걸어. 그들은 저를 끌고 수용소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0여 분을 걸어 도착한 곳은 수용소 중앙의 큰 건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가까이 갈 수 없는 보위부 전용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제 눈을 천으로 가렸습니다. 가만히 있어. 몇 걸음 걸어가더니 멈춰 섰습니다. 철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 좁은 공간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승강기였습니다. 승강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로, 아래로 한참을 내려갔습니다.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습해졌습니다. 승강기가 멈췄습니다. 얼마나 깊이 내려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저는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몇 걸음 더 걸어가자 그들은 눈가리개를 풀어줬습니다.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하나 있었고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종이 한 장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읽어봐. 종이에는 아버지 형제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큰아버지 리경수, 둘째 큰아버지 리경만은 6.25 전쟁 당시 치안대에 가담하여 월남하였다. 처음으로 우리 가문이 왜 수용소에 들어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제 이름을 쓰는 칸이 있었습니다. 서명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고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좋아.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하지. 남자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내 어머니와 형이 어제 새벽에 도주를 기도하다가 체포되었다.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앉아. 너희 가족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도주를 시도한 거냐?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짓말 하지 마. 그날부터 저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7호 감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감방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사방 2미터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작은 전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저를 신문실로 데려갔습니다. 신문실에는 각종 고문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도주 계획을 세웠냐?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거짓말 하지 마. 그들은 제 2 발과 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양손에는 밧줄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제 옷을 전부 벗겼습니다. 천장에 손과 발을 매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누가 계획을 세웠냐? 모릅니다. 이상하게도 그때 저는 겁이 없어졌습니다. 한 보위부원이 숯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끼가 끝까지 버티네. 그는 숯불을 들고 제 등으로 가져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허리 부위가 따가웠습니다. 누가 시켰냐?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이 새끼가 다시 숯불을 등에 댔습니다. 저는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놈이 끝이 뾰족한 갈고리를 들고 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갈고리가 제 사타구니를 찔렀습니다. 관통했습니다.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결국 저는 기절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감방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났습니다. 제가 기절한 사이에 대소변을 본 것이었습니다. 허리를 만져보니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처가 썩기 시작했습니다. 악취가 더 심해졌습니다. 간수들도 제 감방에 들어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른 감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은이, 괜찮은가?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노인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진짜 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뼈에 가죽만 씌워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네. 아직 살아있구만. 노인은 저를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물로 씻어주고 자기 옷을 찢어 감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밥이 들어왔습니다. 강냉이 몇 알이 전부였습니다. 노인은 자기 목 절반을 제게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먹게. 젊은이는 더 먹고 살아야지게. 나는 늙었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하지만 자네는 아직 젊자는가. 노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자네, 살아남아야 하네.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해. 할아버지, 약속하게. 살아남겠다고. 예, 약속하겠습니다. 노인 덕분에 저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노인과 함께 있으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끔 바깥 세상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는 원래 평양에서 살았지. 가족도 있었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7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리성철, 나와. 예, 저는 노인을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성철아. 그리고 살아남아라.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골 같은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게 노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을 잊지 못합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노인, 저를 살려주신 은인, 그분은 제게 강한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저는 다른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뜻밖에도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성철아. 아버지도 여기 수감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보위부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적힌 내용, 감옥 안에서의 모든 상황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해라. 우리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그날이 2000년 11월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우리는 눈이 가려진 채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7개월 동안을 빛 한 점 안 들어오는 지하 감방에서 생활했던 저는 갑자기 밝은 햇빛을 보니 눈이 부셨습니다. 눈가리개를 풀어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사형터였습니다. 1년에 두세 번 정도 공개 처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위부원들이 우리를 맨 앞자리에 앉혔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을 끌고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자 엄마, 형! 어머니와 형이었습니다. 형은 몸이 너무 허약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몸 전체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구타당한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반혁명 범죄자 김순희와 리성혁. 이놈들은 수용소 탈출을 기도한 반역자들이다. 사회자가 크게 읽었습니다. 민중 반역자 김순희와 리성혁을 즉시 총살하라. 형은 나무 말뚝에 묶였습니다. 어머니는 기역자 형식의 교수대로 끌려갔습니다.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나무 상자 위에 올려졌습니다. 저는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자기 엄마와 형이 교수 형과 총살을 당하는데 그것을 지켜볼 아들과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쪽을 보자 머리를 푹 숙이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반혁명 범죄자들의 최후를 똑똑히 보아라. 이것이 당과 수령을 배신한 자들의 말로다. 공개 처형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작업반으로, 저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형, 이제 이 세상에는 아버지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학교로 돌아간 후 저의 생활은 더 지옥이 되었습니다. 선생들은 저를 반역자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리성철, 너는 반역자 집안 자식이야. 아무 이유 없이 때렸습니다. 퍽, 네,
어미와 형처럼 되고 싶어? 아, 아닙니다. 그럼 더 열심히 일해. 충성을 보여. 배가 고팠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적게 밥을 주었습니다. 반역자 자식은 이것도 과분해. 한 번은 너무 소변이 마려워서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화장실 좀. 안 돼. 바지에다 싸. 예? 그냥 바지에다 싸라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바지에 소변을 봤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하하하, 저것 봐. 저는 너무 창피해서 울었습니다.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하루에 주는 강냉이는 400g.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길바닥을 보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혹시 먹을 것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때 소똥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소똥 속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냉이 알이었습니다. 소가 강냉이 이삭을 먹었는데 소화시키지 못하고 배설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아 소똥에서 강냉이 알을 꺼냈습니다. 하나, 둘, 셋. 새 알이었습니다. 옷소매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었습니다. 역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삼켰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으니까요.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똥에서 주운 강냉이, 새 알이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수용소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람이 소똥을 뒤져서 강냉이를 먹어야 하는 곳. 2001년 여름, 18이 되던 해에 저는 피복 공장에 배치되었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피복 공장 기계 수리반으로 간다. 작업 반장의 통보였습니다. 피복 공장은 군인들의 군복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큰 건물 안에 재봉틀이 수백 대 늘어서 있었고 2천여 명의 여성 수용자들이 하루 종일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다다다다닥. 재봉틀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했습니다. 남자 수용자들은 주로 기계수리나 자재 운반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기계수리 보조로 배치되었습니다. 고장난 재봉틀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공장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이 X간 나 에미나이가 실밥이 왜 이 모양이야? 보위 지도원이 한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퍽! 몽둥이로 등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성의 비명이 공장 안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일만 했습니다. 같은 해 가을, 제게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재봉기 받침대를 2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쇠로 된 무거운 받침대였는데 계단을 올라가다가 힘이 빠져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조심해.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받침대는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 바닥에 떨어지며 두 동강이 났습니다. 이 새끼야. 뭐 하는 거야? 총작업반장이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실수? 넌 인민의 재산을 파손했어. 그는 저를 보위지도원 사무실로 끌고 갔습니다. 네 손이 문제다야. 손을 제대로 못 쓰니까 물건을 떨어뜨리는 거야. 안 그래? 야, 이 새끼 손가락 하나 잘라라. 정신 좀 차리게 해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제발. 보위지도원은 저를 용서해 차갑게 주십시오. 바라봤습니다. 네, 손이 문제다. 손을 제대로 못 쓰니까 물건을 떨어뜨리는 거야.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네 말을 믿을 수 없어. 너 손이 문제라니까. 그는 총작업반장을 불렀습니다. 저놈 손가락 하나를 잘라. 그래야 정신을 차릴 거다. 알겠습니다. 총작업반장은 시카를 들고 왔습니다. 손 펴. 제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시끄러. 손 안 펴? 저의 떨리는 손이 강제로 책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총작업반장은 제 중지를 책상 끝에 걸치도록 했습니다. 움직이면 손목까지 날아간다. 그는 칼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크! 칼날이 내려왔습니다. 툭! 중지 첫 마디가 잘려나갔습니다. 으아! 비명이 절로 나왔습니다.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 새끼 엄살이 심하네. 총작업반장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천으로 대충 감아서 일터로 돌려보내. 예, 앞으로는 손 제대로 쓸 수 있겠지. 지켜본다야. 제 손가락은 그렇게 잘려나갔습니다.
지금도 오른손 중지를 보면 그날이 생각납니다. 2002년 여름 또 다른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수용소에 사촌 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형제 중 한 분의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리경숙, 23이었습니다. 누이는 여자 작업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도토리를 주우러 산에 올라갔다가 경비대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경계선을 넘으려고 했구나. 경비대원 2명이 누이와 숙모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도토리를 주우러. 거짓말하지 마. 여기는 경계선 근처야. 사실 그들은 경계선을 넘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토리가 많은 곳을 찾다 보니 경계선 가까이 온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비대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경비대 중 상관인 놈이 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누이는 곱게 생겼습니다. 수용소에서도 미인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리경숙입니다. 나이는 23입니다. 경비대원은 누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음흉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넌 참 곱게 생겼구나. 그가 누이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숙모가 앞을 막았습니다. 비켜. 경비대원이 숙모를 밀쳤습니다. 내 딸 건드리지 마. 숙모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른 경비대원이 숙모를 나무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천으로 가렸습니다. 안 돼. 경수가. 숙모의 절규가 산에 울렸습니다. 그들은 대낮에 숙모 앞에서 누이를 짓밟았습니다. 한 놈이 끝나면 다음 놈이 덤벼들었습니다. 누이의 비명이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경비대원들이 떠났습니다. 숙모가 눈가리개를 풀고 보니 누이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수가. 하지만 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숙모는 누이를 업고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누이는 그날 밤 숨을 거두었습니다. 23의 나이로. 다음 날 새벽, 숙모는 공장 앞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저 개새들이 내 딸을 죽였어. 내 경숙이를. 하지만 보위부원들이 와서 숙모를 끌고 갔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 반동행위다. 그 후 숙모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안의 가족과 친척들은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2003년 여름, 제 인생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피복 공장에 새로운 수용자가 배치되었습니다. 박철수라는 이름의 3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성철동무. 이분한테 기계 수리 기술을 가르쳐주게 새 작업반장의 지시였습니다. 박 선배는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수용자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동무, 이 재봉틀 구조가 참 정교하구만. 그는 호기심이 많았고 배우는 것을 즐겼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원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나는 평양에서 무역 일을 했었지. 평양요? 그래, 외화벌이 일을 했어. 중국도 몇 번 다녀왔고 러시아도 가봤지. 중국이요? 작업 중에 틈틈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선배님, 중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랑은 완전히 다르지.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시장에 물건도 넘쳐나 고기도 실컷 먹을 수 있고. 박 선배의 이야기는 마치 꿈 같았습니다. 수용소 밖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기보다야 낫지. 적어도 매일 맞지는 않으니까. 그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자유는 없어. 진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경 너머에 있지. 두만강만 건너면 중국이야. 거기서 더 가면. 그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조선으로 가야 돼. 우리랑 같은 말을 쓰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래. 남조선. 우물한 개구리였던 제게는 낯설게만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성철동무, 혹시 여기서 나갈 생각 안 해봤어? 나간다고요? 탈출 말이야. 기회를 잘 노리면 돼. 그날 이후 저는 가끔씩 탈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용소 밖에서 사는 세상은 어떨까? 2004년 중반 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사상 총화가 끝난 후였습니다. 그날은 웬일인지 보위부원 4명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동무들, 오늘 특별 공지가 있다. 보이 지도원이 말했습니다. 요즘 막사에 이가 너무 많아서 위생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특별 방역약을 준비했다. 그들은 20kg짜리 플라스틱 물통을 여러 개 가져왔습니다. 이 약으로 목욕을 하면 이가 다 죽는다. 자원자를 받겠다. 결국 남자 7명, 여자 5명이 자원했습니다. 저도 잠깐 고민했습니다. 이가 정말 괴로웠으니까요. 하지만 물통을 열어보니 뿌연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농약 냄새 같았습니다. 이상한데 저는 목욕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욕을 한 사람들의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쯤 지나자 반점이 다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더 심각해졌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 누가 좀 도와줘. 비명소리가 밤낮으로 들렸습니다. 2달쯤 지나자 그들은 거의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트럭 한 대가 왔습니다. 환자들을 다 실어라. 그들은 모두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2명. 그들은 단지 이를 없애고 싶었을 뿐인데 이름 모를 생체 실험을 당했던 것입니다. 2004년이 가고 2005년이 왔습니다. 저는 수용소에 들어온 지 6년째가 되었습니다. 22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여기서는 죽어. 박 선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국경 너머, 자유, 남조선, 한국, 2005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도 이날만큼은 하루 휴식이 주어졌습니다.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지만요. 저는 간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작업반 당일 업무 준비를 있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래, 성철아. 아버지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등은 더 굽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언젠가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성철아. 기회가 오면 도망쳐라. 예? 여기서는 죽어. 기회가 오면 반드시 탈출해라.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살아라, 성철아. 제발 살아남아라. 그게 이 못난 아비의 마지막 소원이구나.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막사로 돌아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가야 해. 반드시 나가야 해. 그 생각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2005년 1월 2일. 그날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입니다. 새벽 5시, 평소처럼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삑!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아버지와의 대화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조회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작업반장이 공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작업이 바뀐다. 피복 공장 남자들은 화목 채취 작업에 나간다. 화목 채취. 겨울철 난방을 위해 산에서 나무를 해오는 작업이었습니다. 25명 집합. 도끼와 톱을 가져와라. 저를 포함한 25명의 남자 수용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도구를 받아들었습니다. 총 작업반장 1명과 보조 작업반장 2명이 우리를 인솔했습니다. 경비병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수용소 안쪽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출발한다. 엔드. 우리는 북쪽 산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걷기가 힘들었지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1시간쯤 걸어 올라가자 작업반장이 멈췄습니다. 여기서 작업한다. 죽은 나무 위주로 베어라.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지시했습니다. 해질 때까지 한 사람당 지게 2짐씩 채워야 한다. 못 채우면 저녁밥 없다. 예. 우리는 대답하고 흩어져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끼를 들고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가 더 많은 곳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가 좋겠네. 적당한 크기의 죽은 나무를 발견하고 도끼질을 시작했습니다. 탁탁. 몇 번 찍자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가지를 정리하려고 나무 뒤로 돌아갔는데 그 순간 나무 사이로 뭔가 보였습니다. 철조망이었습니다. 철조망 앞에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끼를 내려놓고 천천히 철조망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경계선이었습니다. 높이 3m 정도의 철조망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전기줄이 보였고 중간중간에 가시 철조망이 감겨 있었습니다. 철조망 앞 1m 정도는 눈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경비대의 순찰로였습니다.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마 새벽에 순찰을 돌았을 것입니다. 저는 철조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너머가 바뀌구나. 저 너머에는 수용소가 아닌 세상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죽던 날, 사촌 누이가 경비대에게 짓밟히던 일, 손가락이 잘리던 순간, 굶주림, 폭력, 공포, 여기서 평생을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저는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유? 죽음? 어차피 여기 있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그렇다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회가 오면 도망쳐라. 살아남아라. 박 선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기회를 잘 노리면 돼. 지금이다.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겁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른 수용자들은 아래쪽에서 나무를 베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작업반장들은 멀리 보니 모닥불을 피워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돼.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눈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푹푹푹. 눈이 깊어서 달리기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순찰로에 도달했습니다. 잠깐 멈추어 섰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철조망을 자세히 봤습니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사이가 조금 벌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눈의 무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간격은 약 40cm 정도. 들어갈 수 있을까? 시도해봐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철조망 사이로 머리를 먼저 밀어 넣었습니다. 철조망이 머리를 긁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깨를 넣어야 했습니다. 저는 몸을 비틀며 철조망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깨가 철조망에 걸렸습니다.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밑바닥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철조망 끝이었습니다. 바닥 가까이 숨겨져 있던 철조망이 제 다리를 찔렀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전기가 흘렀습니다.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기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죽는 건가?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팔로 땅을 짚고 있는 힘을 다해 전진했습니다. 다리가 철조망에서 떨어지며 전기 접촉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철조망 반대편 땅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철조망을 넘은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철조망이 제 뒤에 있었습니다. 나왔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2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수용소 밖에 나온 것입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인지 공포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곧 작업반에서 제 실종을 알아챌 것입니다. 추격조가 편성될 것입니다. 빨리 도망가야 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걸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눈이 깊었고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다가 바지가랑이가 축축한 것을 느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끈적끈적했습니다. 피였습니다. 철조망에 찔린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바지를 걷어 올려보니 허벅지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팠지만 멈춰서 치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옷 안쪽을 찢어 상처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내려갔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오후 4시쯤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쯤 작업반에서는 제 실종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리성철이 어디 갔어? 찾아봐. 빨리. 상상이 되었습니다. 곧 보위부에 보고가 들어갈 것이고 추격조가 편성될 것입니다. 빨리 마을로 가야 해. 사람들 사이에 섞여야 해. 박 선배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도망치면 일단 사람 많은 곳으로 가. 산에 숨으면 금방 잡혀. 개들을 풀어서 냄새를 쫓거든. 맞습니다. 추적견들이 제 냄새를 쫓을 것입니다. 저는 더 빨리 내려갔습니다. 해질 무렵 저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집들이 10여 채 보였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저의 옷차림은 수용자 복장이었습니다. 회색 면 옷과 면 바지. 하지만 다행히 겨울이라 두터운 옷을 입고 있었고 멀리서 보면 일반 주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상처였습니다. 다리에서 계속 피가 났습니다. 그리고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아침에 먹은 강냉이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불이 꺼진 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문을 살짝 밀어보니 잠기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하나와 부엌이 있는 단칸집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엌을 살펴보니 솥에 밥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식은 강냉이밥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밥을 퍼먹었습니다. 손으로 움켜쥐고 입에 넣었습니다. 짜고 딱딱했지만 꿀맛이었습니다. 배가 조금 차니 정신이 들었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니 강냉이가 한 돼 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옷 안주머니에 강냉이를 넣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다리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박 선배가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야 해. 국경을 넘어야 자유야. 하지만 두만강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일단 북쪽으로 가자. 중국이 북쪽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추웠습니다. 1월의 북한은 혹독하게 추웠습니다. 저는 헛간 하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 숨었습니다. 띨집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띨집 속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후,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추격조가 오고 있을 거야. 귀를 기울이니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적견인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들키면 죽어. 탈출 시도는 즉결 처형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엿집 속에서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개 짖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나갔구나.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 추격할 것입니다. 저는 새벽까지 엿집 속에서 떨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부터 열흘간 저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낮에는 산속이나 빈집에 숨어 있다가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마을을 지날 때는 최대한 사람을 피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빈집에 들어가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밭에 묻어둔 김장독을 파내 배추를 먹기도 했습니다. 시고 짰지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리 상처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고름이 나오기 시작했고 악취가 났습니다. 제발 썩지 마. 하지만 제대로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셋째 날 밤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헛간에 숨어 있는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누구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쉿, 조용히 해.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너 도망자지? 남자가 물었습니다. 거짓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래. 걱정 마. 신고 안 해. 남자는 저와 함께 윷집 속에 앉았습니다. 어디서 왔어? 수용소요. 수용소? 정말? 거기서 어떻게? 저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대단하구나. 철조망을 넘다니. 남자는 감탄했습니다. 아저씨는 왜? 나는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 팔다가 걸렸어. 냅다 도망쳐 나왔지.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로 갈 거야? 두만강으로 가려고요. 두만강?
중국으로 가려고? 예, 그래. 나도 그럴 생각이었어.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혼자보다 둘이 낫잖아. 정말요? 그래. 내가 길을 좀 알아. 두만강까지 가는 길. 그렇게 저는 동행을 얻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김철민, 함경북도 출신이었습니다. 철민 형님과 함께 가니 훨씬 수월했습니다. 이 길로 가면 검문소가 있어. 돌아가자. 저 마을은 보위부 밀고자가 많아. 피해야 해. 형님은 북한 사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철아, 다리 상처 심각하다. 약을 구해야 해. 어떻게요? 약국을 털어야지. 닷새째 되던 밤, 형님은 작은 마을의 약국에 침입했습니다. 여기 있다. 소독약이랑 붕대. 형님은 제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아야, 참아. 이러다가 다리 썩어. 감사합니다, 형님. 괜찮아. 우리 같은 처지잖아. 형님 덕분에 상처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기차역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성철아, 여기서 조심해야 해. 역 주변은 보위부가 많거든. 예, 우리는 역을 피해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누군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어이, 너희들 보위부원이었습니다. 도망쳐.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라고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형님이 비틀거렸습니다. 형님, 괜찮아. 계속 뛰어. 우리는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추격자들을 따돌렸습니다. 한참을 뛰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어깨를 스쳤어. 괜찮아. 하지만 형님 어깨에서 피가 났습니다. 저는 형님 옷을 찢어 지혈을 했습니다. 고마워, 성철아. 형님이 저를 더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날 밤 빈집에 숨어서 쉬었습니다. 8일째 되던 날, 우리는 큰 장마당에 도착했습니다. 날래. 우와! 거저 가져가시라예! 여기 맞았다 소리 안 나오면 돈 안 받겠소야. 여기서 돈을 좀 벌어야 해. 형님이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준 강냉이를 팔자.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물건을 사서 또 팔고. 하지만 들키면 조심하면 돼. 여기는 내가 있던 곳보다 사람이 더 많아서 오히려 안전해. 형님 말이 맞았습니다. 이곳 장마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보위부원들도 일일이 검문하기에 시간이 꽤 필요해 보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넣어둔 강냉이를 꺼냈습니다. 한 2kg 정도 되었습니다. 강냉이 사실 분 없습니까? 한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 2kg 좀 안 됩니다. 보자. 질이 좀 안 좋네. 1,500원 줄게. 감사합니다. 저는 1,500원을 받았습니다. 형님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팔아 돈을 좀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뭘 사지? 담배를 사자. 담배는 항상 잘 팔려. 우리는 담배 한 보루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렇게 이틀 동안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약 3,000원 정도 모았습니다. 이 정도면 검문소 뇌물로 쓸 수 있어. 형님이 말했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우리는 큰 검문소 앞에 섰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세워진 검문소였습니다. 경비대원 서너 명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여행 증명서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희는 여행 증명서가 없는데 뇌물을 줘야지. 저 사람으로 가자. 비교적 온순해 보여. 사람들이 뜸할 때를 기다렸다가 다가갔습니다. 동무, 실례합니다만 경비대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행 증명서. 그게 잃어버렸습니다. 형님이 말했습니다. 뭐? 잃어버렸어? 둘 다? 예, 죄송합니다. 형님은 재빨리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경비대원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빨리 지나가. 우리는 재빨리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두만강까지 가야 해. 그렇게 우리는 북쪽으로 계속 갔습니다. 열이틀째, 우리는 국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투가 조금 달랐습니다. 중국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형님, 여기가, 두만강이 가까워. 멀리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강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우리는 강가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강은 얼어 있었습니다. 1월 중순의 두만강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건너편에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중국이야. 형님이 말했습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강 주변에는 경비대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일단 관찰하자. 경비 패턴을 파악해야 해. 우리는 이틀간 강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경비대의 순찰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밤 11시쯤 순찰조가 교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틈이 약 15분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건너자 형님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월 22일 밤 우리는 강가에 숨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성철아, 긴장되냐? 예, 떨려요. 나도 그래.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저 강만 건너면 자유야. 형님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밤 11시 순찰조가 지나갔습니다. 저기 간다. 준비해.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순찰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이야. 형님이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얼음 위를 달렸습니다. 미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이, 거기서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켰다. 계속 뛰어.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 달렸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드득. 조심해. 얼음이 약해. 형님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더 조심해서 뛰었습니다. 움직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탕, 탕, 탕. 총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어두워서인지 다행히 맞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 형님이 앞서 달렸습니다.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강둑을 기어 올랐습니다. 형님도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해냈다, 해냈어. 형님이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우리 해냈어요. 저는 형님을 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해냈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것입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딘 것입니다. 두만강을 건넌 우리는 일단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성철아, 아직 방심하면 안 돼. 중국 공안한테 걸리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예, 알겠습니다. 며칠간 산속을 헤매다가 우리는 작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형님, 여기 조선말이 들려. 조선족 마을이야. 우리는 너무 배가 고파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이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안에서 조선말이 들렸습니다.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문이 열리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강 건너왔어? 어휴, 아저씨는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들어와. 겨울에 밖에 있으면 얼어 죽어. 아저씨 내외는 우리에게 따뜻한 밥을 주었습니다. 쌀밥과 김치, 그리고 돼지고기까지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었다가 가게. 하지만 올해는 못 있어. 중국 공안한테 걸리면 우리도 처벌받거든. 감사합니다. 정말로. 며칠이 한 달이 되고 형님은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성철아, 나는 중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 거기 가볼게.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거야. 여기 아저씨가 도와줄 거야. 형님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형님, 건강하세요.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너도 꼭 한국 가. 그렇게 형님과 헤어졌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산에서 소 방목하는 일이야.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1년간 그곳에서 소를 치며 살았습니다. 춥고 외로웠지만 수용소보다는 천국이었습니다. 매일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아무도 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동안 저는 아저씨께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알았네. 내가 아는 브로커한테 연락해볼게. 하지만 돈이 필요해. 아저씨는 제가 일한 대가로 중국 돈 600위안을 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큰 도시로 가.
거기서 일해서 돈 더 모으고 아저씨의 조언대로 저는 버스를 타고 장춘으로 갔습니다. 큰 도시는 처음이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자동차들, 화려한 간판들. 우와,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 한국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 도와주십시오. 저는 북한 수용소에서 탈출한 탈북자입니다.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증명할 수 있어?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용소 이야기, 탈출 이야기, 잘린 손가락을 보여줬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일단 여기서 기다려. 남자는 전화를 몇 통 했습니다. 상해에 한국 영사관이 있어. 거기까지 데려다 줄게.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상해로 갔습니다.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돈을 다 드렸습니다. 상해 영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남자는 저를 격려했습니다. 들어가. 안에 들어가면 안전해.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영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직원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들어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진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사관에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신원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드디어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한국, 자유의 나라, 드디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깨끗하고 넓은 공항, 친절한 사람들, 따뜻한 실내. 여기가 한국입니까? 네, 대한민국입니다. 환영합니다. 공항 직원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하나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거기서 석 달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자동 판매기, 신용카드, 인터넷, 휴대폰.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자유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저는 정부 지원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검정고시를 공부했고 주말에는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밤에 악몽을 꿉니다. 수용소로 다시 끌려가는 꿈, 철조망에 걸려 죽는 꿈, 어머니와 형이 처형당하는 장면. 그럴 때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납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제 원룸이 보입니다. 아, 나는 자유야. 이제 안전해. 그럴 때마다 감사함이 밀려옵니다. 자유는 단순히 철조망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뭐 먹을까 고민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사랑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수십만 명이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저처럼 아무 죄도 없이 가족이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지옥에서 살아갑니다. 굶주리고 맞고 죽어갑니다. 세상은 그들을 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저와 함께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사람들,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실제합니다. 그곳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북한의 모든 수용소가 완전히 문을 닫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